매년 수천억 달러가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엄청난 자금이 정말로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70년간 지속된 개발 원조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외 원조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해외 원조가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현재 지구상에는 극빈층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개발 원조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제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여 년간 이런 상황의 개선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었다는 점이죠. 흥미롭게도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빈곤 감소 성과를 보인 국가들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해외 원조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곳들입니다. 반면 말라위, 콩고 민주공화국, 케냐 같은 국가들은 수십 년간 막대한 해외 원조를 받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미미하거나 때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선택 편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국가들은 애초에 해외 원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평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의료수술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은 해외 원조만으로는 한 경제 내부에 깊숙이 뿌리 박힌 구조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 원조 자체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수혜국을 비정상적인 의존 경제 구조에 가둬둠으로써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무료로 공급되는 것들이 있다면 굳이 산업을 키우고 물건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해외 원조는 직관과 반대되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지금처럼 이해가 절실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해외 원조 예산을 재검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조 의존 국가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원조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개념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해외 원조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원이 중단된다면 원조 의존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해외 원조는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나 긴급 구호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매우 단기적이고 특정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원은 자연재해 같은 문제를 다루는 선진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실제 초점은 개발 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유한 선진 경제국에서 가난한 개발도상 경제국으로 상품, 서비스, 자금 또는 기술 지원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때로는 우대 조건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며 때로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부국들은 국제개발부문에 자금을 보냅니다. 국제개발부문은 선진국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덜 발달된 경제권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들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문은 소위 공정한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데 이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이유들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개발 지원은 직접적인 현장 운영, 해당 국가 정부, 다른 국제기구 또는 소규모 지역 주도 조직을 통해 수혜 국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대체로 개발 원조의 목적은 개발 원조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독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경제 이론으로 뒷받침됩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경제에서는 생산량이 생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소비에는 충분하지만 그 이상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즉, 저축이 적고 과세 가능한 소득이 없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투자할 현금이 부족하고 이는 생산 자본, 물리적 인프라, 인적 전문성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제는 저소득 균형 상태에 갇혀 있게 되었고, 개발에 필요한 생산 자본에 투자할 만큼의 저축이 절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축 없이는 투자할 수 없고, 투자 없이는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이상적으로는 해외 원조가 필요한 거죠. 이는 경제가 물리적, 인적 자본 기반을 늘리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 실질 소득 및 저축을 늘릴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더 많은 물리적,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자동차를 점프 스타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을 내어주고 충전된 자동차 배터리를 여러분의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해줄 만큼 친절한 다른 운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터리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면 엔진을 켜고 배터리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논리적인 설명이고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소규모로 보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독립적인 기업이 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 이론의 문제점은 그저 이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의 기초한 모델은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외 원조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하고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해외 원조가 실제로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기반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주목하는 두 가지는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입니다.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이 없는 빈곤 감소는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빈곤 감소가 없는 성장은 해외 원조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계층에 잘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원조는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업과 교육, 의료 같은 사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원조를 통한 빈곤 감소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례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생산적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농촌 가구가 유급 노동을 통해 식량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생산과 무역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의료에 대한 지원 투자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70% 감소했고, 베트남에서는 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지원은 1990년대 52%였던 빈곤율을 현재 3% 미만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된 인프라와 농업 개혁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성취는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이는 해외 원조가 더 건강하고, 더 불안하고, 더 존엄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원조가 빈곤을 종식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60년대 이래로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해외 개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럼 해외 원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지난 60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량 경제학 모델을 사용하여 조사하여 이런 관계를 살펴본 학술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2012년에 연구자들은 150개가 넘는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발 원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권위 있는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므로 이 연구의 증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윌리엄 이스털리, 담비사 모요, 장하준, 앵거스 디트 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해외 원조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문제가 주류 토론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전에 논의된 이론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국가의 생산, 의료, 교육 확장에 투자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실제로 해외 원조가 국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산업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외 원조는 비료, 건축자재, 기본 기술목 등의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나라가 이런 형태의 해외 원조를 받으면 시장에는 무료 상품이나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의 무상 원조로 수요가 충족되면서 국내 생산의 필요성은 사라졌습니다. 잠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기존 지역 사업체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사업체의 수익이 감소하고 성장 기회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폐쇄와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의 의류 산업은 큰 폭의 쇠퇴를 겪었는데 선진국에서 중고 의류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부품은 국내 제조업체를 침식시켰습니다. 이코노믹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01년까지 해당 산업의 실업률 감소의 절반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외 원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강조됩니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노동 집약적 산업의 쇠퇴가 엄밀히 말해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품질 기부품과 저렴한 수입품은 지역 아프리카 상인들에게 수익성 있는 중고 시장을 뒷받침해 일자리와 세수를 가져왔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문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옷을 만드는 데 생산 투입물을 사용하면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생산 투입물을 다른 산업에 재분배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재분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농업이나 원자재 채굴 같은 산업 분야로 다시 진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의류 수요는 더 효율적으로 충족되었지만 산업의 장기적이고 자연적인 발전은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기부된 물품의 상당수는 사용할 수 없고 바로 폐기되어 아프리카의 수로, 도시지역, 보호구역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2016년에는 동아프리카 공동체에서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조가 국내 개발을 대체하는 이런 대체 효과는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원조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술 지원은 종종 현지 노동력 공급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덜 개발된 경제권에서는 학습 기회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은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종종 개발 지원의 범위에 따라 우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자사 근로자, 기술 전문가, 관리 직원을 중국에서 데려오는 경향이 있어 현지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고용 기회를 막습니다. 지식 전달과 국내 인적 자본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실무 경험을 통한 학습이 차단됩니다. 그럼 중국인들이 최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떠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역 노동력은 인프라 설계, 계획, 건설 장비, 운영, 프로젝트 관리, 에너지 솔루션, 공급망 물류 또는 자금 조달의 복잡한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는 국내 노동력이 성장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국가는 앞으로도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집니다. 이 문제는 최근 2025년 아프리카 청년 조사에서도 부각되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만 고용하고 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교육이나 기술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의 63% 이상이 의료 같은 필수 부문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이지만 인프라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생산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아프리카가 아닌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한 것은 해외 원조가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주요 특징입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의 자체 기관을 통해 개발을 제공하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서구 국가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원조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돈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지역단체에 전달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맞을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정부들은 실제로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지역 조직보다는 대규모 국제개발 계약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USAID가 배포한 자금 중 단 14%만이 현지 최전선 개발 기관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 내 소수의 주요 산업체들에만 투자되었습니다. USAID 자체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USAID 전임 책임자는 해외 원조 자금을 소수의 기관에 너무 많이 집중시키는 원조 산업단지를 인정하고 자금 배분의 현지화를 높이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이런 대규모 조직이 받는 자금은 해당 국가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도 수혜국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은 긍정적인 지역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개발이 빈곤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곤국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대형 계약업체는 일부 자금을 현지 최전선 조직에 전달하지만 자금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유지합니다. 세계개발센터가 수집한 자료는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USAID 자금의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미국 기관들이 USAID로부터 받은 자금 중 단 16년만이 현지 최전선 기관에 사용되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가난한 선진국 경제에 투자되지 않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허상원조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방안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해결책과 현지 노동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소득 국가에서 의료 개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들은 종종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USAID가 업계 거대 기업인 캐닉스와 맺은 98억 규모의 의료 공급망 계약이 목표를 다루지 못하자 해당 부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에서 부진한 실적에 대한 처벌과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수행된 작업에 대한 보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작업을 만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결과보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청구 가능한 시간을 늘리려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들어냅니다. USAID 보조금의 97%는 성과에 따른 비용 지불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USAID는 2020년 보고서에서 이런 명백한 결함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인용하자면 수상 결과와 관계없이 USAID는 성과가 저조한 수상에 대해 시행자에게 사실상 전체 수상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주인 대리인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잘못 설계된 계약으로 인해 대리인이 주인과 상충되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개발 부문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질적 가치가 불분명한 수많은 관료적 장애물과 행정 서류로 가득 차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 14개월 하청 조달 프로세스, 제3자 이해관계자 협의, 계획 신청, 위험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정책 정렬 및 준수 검토, 결과 프레임워크. 이런 활동은 청구 가능한 시간을 늘리지만 반드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USAID가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주한 계약의 거의 절반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과도하면 이런 활동이 과정을 지연시키고 적응력을 방해하며 증거가 보여주듯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장의 최전선 작업에 막대한 자원과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더욱이 이 모든 비효율성과 문제점 때문에 가설적으로 효율성을 위해 누군가가 나타나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수행되는 환상적인 작업도 포함됩니다. 아기와 목욕물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그냥 욕조를 버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로 인해 지역 조직이 프로젝트 관리에 설레서 밀려나 지역 노동력의 기술 개발이 제한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해외 원조 시스템이 저소득 국가에서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해외 원조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해외 원조는 많은 도움을 줬지만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가난한 나라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그 도움이 실제로 현지의 성장과 자립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이제 원조는 의존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각 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침묵의 분석가였습니다.